세 번째는 경영 부분, 예술 경영 부분인데, 발표를 이해하는 선생님은 홍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한국글로스 2세, 3세 대표에서 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서 허세분 미술관을 치시면 국내 재미난 예술 해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였던 그 키워드 벗어난 시각을 보시는 거라서 그 과정에는 신제목에 허세 미술관이라고 책에 발간했습니다. 이한 선생님의 발표는 대장경 품각기 안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자의 목표입니다. 경청해 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과 예술 경영을 전공한 이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의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대장경 남해 판각지 홍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세계 최초의 인쇄술 발명지이면서 세계 최고의 검색활자 보유국, 그리고 문자와 언어와 관련된 특화된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진 DNA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된 계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세계 최고의 인쇄 활자 그리고 발명지이면서 한글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문자 훈민정음을 보유한 우리나라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시작하겠는데요. 브랜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예술 경영 관련해서 어떤 미술품으로 홍보하면 좋을지, 제가 배웠던 예술 경영, 그리고 해외 사례들, 그리고 제가 그다음 공부했던 미술사 관련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결론을 제안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브랜딩인데요. 제가 판각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대장경 남해 판각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의아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좀 내용을 알면 바로 이해를 했지만 그 젊은 세대나 이 대장경과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입장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각지보다는 탄생지라는 그 언어가 더 확장성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연구라기보다는 이전에 연구하신 그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되게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각지 자체가 판각 자체가 탄생을 또 의미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판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대장경의 많은 과정 중에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 느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탄생지라고 하면 그 대장경의 그 여러 프로세스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판각지보다는 탄생지라고 부르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좀 대중적인 그런 언어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각지를 생각하는 판각하다 그러면 나무 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딩을 할 때 그 남해를 알리면서 또 대장경의 판각지, 탄생지라는 그 의미를 떠올렸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부각될 것인가, 브랜딩의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판각과 관련된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새기다, 파다, 기록하다 정도가 좀 괜찮은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사. 그 중에서 파다, 기록하다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부여해서 또 동사를 만들어봤거든요.
이건 예시일 뿐이고 그 단어는 응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색이다라는 그 동사가 이 말이 저는 좀 확장성도 있고 어감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각지라는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색이다라는 컨셉으로 그 판각지에 대한 홍보를 좀 방향을 좁히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만약 응용을 한다면 예시로 추억을 새기다. 추억을 새기는 남해, 기억하기 위해 새긴다. 문자를 새기는 DNA 남해. 이런 말들로 이렇게 응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판각이라는 의미, 좀 어려운 말에서 탄생 혹은 새기다. 그러니까 새기다는 의미, 이 브랜딩으로 이렇게 반응을 지었으면 그 일관성 있게 끈기 있게 이걸 밀고 나가고 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다른 좋은 브랜딩 사례에서 성공했을 때 공통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굳건히 밀고 나가면 도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남해의 그 고려대장경 관련된 탄생지라는 의미가 더 잘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인데요. 이거는 출처는 불분명하긴 하지만 마음은 색이다. 그래서 남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남해하면 뭔가 새기는 도시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니까 이런 거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랜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미술품으로 세계인은 지역 고려대장경의 탄생지 남해를 어떻게 알릴 건지에 대해서 미술품으로 그 해외에 좋은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좋아하시는 고흐 밑에 보시면 밤의 카페 테라스 이 그림의 배경이 아를이라는 남프랑스의 도시인데 솔직히 도시를 제가 직접 가봤지만 도시 자체는 아주 화려하고 재밌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흐가 그린 이 명작 덕분에 이 카페는 본래 모습을 오히려 바꿔서 그림이랑 똑같이 오히려 바꿨어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 명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 도시, 작은 도시지만 홍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또 좋아하시는 모네의 수련 시리즈의 배경. 수련은 여러 점 됩니다. 그 중에 또 한 점이 또 우리나라 이번에 컬렉션에 있죠. 어쨌든 이 배경이 지베린이라는 모네가 일본식 정원을 모방해서 자기 집을 꾸민 거거든요. 모네의 개인 그 정원일 뿐인데 이 그림에 대한 또 화가의 스타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나 스타 작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남해가 잘 알려진 화가 아티스트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좀 다른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지역들은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또 남프랑스의 엑산-프로방스, 세잔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것도 솔직히 스튜디오 말고 볼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잔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많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거든요. 그 고흐의 말년 생자인 또 오베르시르 우아지라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도시도 그렇게 화려한 지역색이 뚜렷한 것도 아니지만 고흐의 말년 도시라는 점에서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남해 같은 경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스타 작가가 아니라면 엄청난 임팩트 있는 그 이슈가 되는 작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조형물도 좋지만 일반 조형물들의 약간 한계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일단은 실외에서 조각하는 경우 조각품이다, 조형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또 실내 미술관에서 전시되면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미술 애호가들만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대지미술이라는 나름의 또 장르이기도 한데
랜드 아트 혹은 얼스 아트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그 예술을 쉽게 말하면 이 미술을 설치하는 장소가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이 이 작품을 설치한 장소가 될 수가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 부부 아티스트가 전 세계 곳곳에 그런 랩핑, 그러니까 이 포장을 하는 시리즈로 뭐 프랑스 개성문도 그렇고 이런 설치 작업을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미술에 관심 없는 일반 관객들 이게 뭐야 하면서 엄청나게 사진 찍고 이게 그 공개된 오픈된 시점부터 그 기간이 끝난 때까지 이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데 이 설치 미술이 끝난 뒤에는 이거를 철수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그 다음에 일부 대지 미술에서는 약간 환경 파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지만 만약에 성공한다면 임팩트가 어느 예술품보다 또 대중적이고 확장성이 크고 대중들이 주목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한 한계지만 예산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찬반 논란이 항상 있거든요. 이 아티스트 장 클로드와 크리스토 부부가 지자체라든지 그 시민들을 설득한 그 시간이 한 10년 넘은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성공했을 때의 그 홍보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 지자체 및 주민 설득 과정이 엄청 피곤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남해의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지미술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나선형 방파제라는 그 로버트 스미슨스라는 대지미술 아티스트가 만든 대표적인 사례인데 미국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 호에 있습니다. 폭이 4.5m고 총 45m의 나선형 구조죠. 자, 이걸 만드느라고 이거는 아트보다는 아트긴 한데 건축이죠. 그래서 여러 인부들과 중장비를 총동원한 엄청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했을 때 엄청난 이슈가 됐고 나름 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변수가 많다고 그랬죠. 자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잠겨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다가 우연히 아니지만 자연의 현상이지만 2005년도에 다시 물 위로 떠오르면서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 대상이 되었었고 지금도 예술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성공 사례였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홍보가 당연히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보러 가는 좋은 사례죠. 그러면 그 남해도 그 매우 아름다운 바다에도 저는 남해에 여러 차례 올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자연 경관도 그렇고 그 자연 이 남해의 그 지형 조건을 살린 좋은 사례 그 원래 있던 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그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삼동 죽방령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익숙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죽방령을 드론 뷰에서 봤을 때, 공중에서 봤을 때의 뷰가 이 자체가 엄청난 조형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해가 가진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잘 보존해온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이런 억지로 만든 방파제와는 다르게 어업에 활용되는 생산성을 가진 차별화가 돼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고 실용성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인데 이전에 예술의 한계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산성이 없다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도 죽방 멸치한테 유명하니까요.
이런 그 차별화가 되어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독특한 자연 경관으로 조형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아티스트가 여러 가지 이제 반환을 내야겠지만 이 축방령의 모양을 가지고 다음에 그 고려 대장경 그 판각지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문자라든지 메시지를 형상화하는 그런 모양을 낸다면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한 조건이 있죠. 유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업에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만드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V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그 한계가 있는데, 한계라기보다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면 좀 좋은 반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가 성공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이 어민들에게 설득을 해야겠죠. 설치는 힘들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에 그 어민들에게 그런 혜택, 그 숙강멸치 포함해서 숙강멸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잡힌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 해산물들의 지역 특산물의 그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어필하면 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랭이 마을을 이용한 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랭이 마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민박집에서 창문 열고 일출을 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 북부에 노선벌란디아라는 작품이고 찰스 젠크스라는 조경 전문가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노선벌랜드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조형물이기도 하고 공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원을 대지미수로 활용한 대표 사례로 보통 꼽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비공식적인 기록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형상의 조각이라는 기록도 나름 있다고 해요. 여인의 모습이고 이렇게 딱 누워 계시죠. 역시 공사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150만 톤의 흙이 필요했고 총 길이 400m에 높이 34m입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던 곳에 그 인위적인 공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약간 한계라고 봐요. 저는 이왕이면 억지로 만든 것보다 그 지역의 그 역사성이라든지 지형 조건을 잘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랭이 마을 이전부터 계단식 노을 이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 좁은 땅을 슬기롭게 잘 활용한 다랭이 마을의 아름다운 지형 조건을 억지로 또 바꾸는 게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만들자는 취지로 제가 가능성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양을 만들면 좋을까? 대놓고 대장경 한강지를 어필하는 게 그렇거든요.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고려 대장경의 의미도 그렇지만 그 불상, 꼭 관음보살이 아니더라도 불상과 관련된 부처님 이미지, 보살 관련된 이미지가 이게 좀 단순화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있는데 그리고 이거 관련된 부처님 이미지가 들어가면 대중들에게 좀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보살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대장경 판각지만 알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스팟에 대장경을 모방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장경 관련된 역사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경 제목도 그 대장경
남해 대장경 탄생기념공원처럼 예시입니다. 이 제목으로 이 공원 취지가 남해 대장경 한각지 혹은 탄생지라는 거 알리기 위한 공원이구나. 이 네이밍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이 안에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당연히 이 대장경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 전달력도 그렇고 억지로 이렇게 대장경을 알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엄청난 한식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한각지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한계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걸 여기다가 바로 만들려면 이전에 했던 밭을 다 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증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도 되게 힘듭니다. 면적도 좁고. 네, 그렇다면 이 현재 활용되는 이 면적이 아니라 쓰지 않는 이 면적을 따로 적용해서 제2 다랭이 마을을 조성해서 이 공원을 따로 조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겠지만 원래 있던 다랭이 마을을 비슷하게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이라는 그 느낌도 없어지고 친숙하다는 장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부처님 형상이 있으면 당연히 SNS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될 거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텐데 예산 문제 때문에 있겠죠. 자, 아무튼 꼭 부처님 형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그 문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억지로 다른 문양이 아니라 고려와 관련된 그 문양이 있잖아요. 전통 문양. 그 예시로 당초 문양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사례인데 잉글랜드 도시지방의 미스터리 서클입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그 UFO가 나타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현존하기 위한 그런 원래 아트는 아니지만 나름의 대중미술의 양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짜가 맞아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그 모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그 모양에다가 어떤 문양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계가 이제 평지가 좀 좁다는 그런 한계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량 있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아티스트가 조경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거를 잘 해결한다면 다랭이 마을을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각지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그 역사와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입히는 문화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의 사례를 보고 그럼 남해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소개해드리면 남해 대장경 박물관 호텔로 이 방향을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바뀌었죠. 이 나라 명칭이 튀르키예의 뮤지엄 호텔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꼭 이곳만 이렇게 설치하는 곳은 아니고 다른 유럽에서도 밑에는 유적지고 유리로 방탄 유리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카페 혹은 레스토랑에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곳은 호텔인데 고대 로마 안티오케이아 지역이에요. 근데 유적지가 발굴되면 재개발을 보통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오히려 안 좋아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발굴된 것이면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땅값 안 오른다고 되게 싫어하는 우리나라 정서 특성상 해외에 오히려 이것을 장점으로 이용한 사례를 알면 오히려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고 땅값이 오히려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로마 유적지인데 그곳에 호텔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곳이 과거 로마의 목탕과 상점의 유적지거든요.
이 호텔 관람객들이 객실 돌아다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고대 로마 유적지를 쉽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 여행을 가면 모던한 건물이라는 이런 역사가 있는 도시에는 과거의 것을 한번 느껴보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두거든요. 그렇다면 남해 온다면 지금 그 백명남지죠. 고현면에 위치한 선사지 발굴 지역인데 보통 이런 공간이면 사람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스토리텔링하기 너무 좋은 곳이지만 다 폐허가 돼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사진 찍을 감 좀 솔직히 없어서 호텔 내에서는 약간 좀 붐이 별로 없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적지로 끝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 입장에서는 사진 찍을 스팟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 튀르키예의 호텔, 뮤지엄 호텔처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가 판각지였고 판각지에서 발굴된 그 유물 관련해서 호텔의 한 부스에서 관련된 그 전시도 할 수가 있고 관련된 아티스트 사진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폐 건물을 활용한 남해의 대장동 서점 카페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다양하게 또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거든요. 원래 이 건물은 한때 폐건물이었습니다. 네. 18세기에 종합병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몇 년 쓰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1969년도부터 임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문화센터의 역할을 일부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마드리드시와 마드리드 현대미술가 협회의 추진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의 설계로 과거 호세데 에르모시아라는 원래 고전주의식 양식 이 건물을 증축해서 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수정된 미술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술관의 안쪽의 광장 부분이거든요. 이곳이 과거 종합병원이었고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서 내부에 바깥에 크리스탈 디자인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 바깥쪽은 이렇게 완전히 또 모던한 느낌이에요. 왼쪽 뷰 보면 다양한 문화센터로서 역할도 하고 안쪽은 또 다른 입구입니다. 그래서 차도로 쪽에서는 되게 멋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모던한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또 안쪽에서는 또 신고전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새로운 건물을 만들기보다는 과거의 그 폐 건물을 활용하고 역사성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실 내부의 모습인데 이 내부만 그냥 관람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느낌 좀 과거에 어떤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에 또 초현실주의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가 같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공간이죠. 스토리 필름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죠. 달리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잘 어울리죠. 정신병원과 달리. 그리고 이 문화센터 중에서 도서관으로 또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드리드 시민에게 공개에 대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극장도 또 사용하고 있고 여러 문화센터로서 종합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있죠. 자, 또 다른 사례인데 이건 이미 자체가 역사입니다.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아름다운 그
도시의 렐루 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본래도 역사성이 있는 그런 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해리포터의 촬영지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여기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도 좋지만 상업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관람객들의 그 뭔가 이제 소음 같은 것도 문제도 있으니까 서점으로 활용되는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성이 있는 그런 그 서점을 모티브로 이런 분위기를 과거 폐건물에 잘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거 대장경의 판각지 유적지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판각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 같고 디테일하게 자세한 장면은 아직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쯤은 작가적인 상상력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책에서 화백이 그린 대장경 판각 장면 이런 장면을 모티브로 할 수도 있고 무조건 과거 고려 시대의 모습을 꼭 재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점 느낌의 색이다 브랜딩에 맞는 색이다 브랜딩에 맞는 이런 그 동예품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그 문화적인 장소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을 또 카페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성수동에 이제 그 오래된 공장, 폐공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티브로 좀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체성을 나타내는 확고한 브랜딩을 꼭 밀고 나가서 색이다 저희 그런 이제 예시 제안일 뿐이고 어쨌든 브랜딩이 정해지면 이 관련된 컨셉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관련된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 장소에 꼭 과거의 것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가 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남해뿐만 아니라 판각지로서의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를 한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